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이 1주차 강의인데요. 첫 주 치고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이 50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LMS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1교시 앞 시간에는 요 교과목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이 의미하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떻게 설정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 발전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목표를 세워놨냐면은 17개의 주 목표, 주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 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다가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교시는 바로 영상 먼저 보면서 그렇게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말할 나위 없이 모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없으면 거의 진짜 멘붕에 빠지는 그러한 이제 필수품이 있죠. 바로 뭘까요? 첫 번째 휴대폰, 두 번째 컴퓨터. 아마 휴대폰하고 컴퓨터 뺐으면 여러분들이 할 게 진짜 없을 거예요. 자, 이러한 휴대폰, 요즘 뭐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먼저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 원, 설치비 60만 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트렁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돼 있어요. 한 벽돌 2개만씩. 병원에 왔다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없애고 직접 현장으로 뛸 수 있는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R, VR, IoT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HIS는 5G의 경제 효과가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몇 년 전 자료라서 5G 얘기를 하고 있네요. 5G, 지금 5G를 넘어서 이제 6G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영상들은 이렇게 밑에 제가 유튜브 주소, 영상의 출처를 갖다 밝히고 있고요.
여러분들 수업 자료는 PDF로 되어 있어서 영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밑에 이렇게 주소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휴대폰, 핸드폰. 그런데요, 핸드폰을 싫어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한답니다. 고릴라는 핸드폰을 왜 미워할까요? 바로 이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 고릴라가 서식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고릴라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고릴라가 서식하는 그 지역에 이 휴대폰에 꼭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원재료를 갖다 품고 있는 광물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 광물 자원을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릴라의 서식지를 갖다 자꾸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릴라는 휴대폰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고릴라가 왜 이 핸드폰을 미워하는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꿀이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요거는 영상 원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하는, 휴대폰을 미워하는 그런 이유는 고릴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콜탄이라고 하는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데요. 이 콜탄이라고 하는 광물에서 탄탈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다 추출을 해내고요. 그 탄탈이라고 하는 원소는 열에도 잘 견디는 그러한 이제 소재로서 우리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 첨단 전자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 파괴를 우리 문명의 이익이 편안함을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는 환경 파괴를 하게 되고 환경 파괴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서식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생물종들이 점점 자기의 설자를 잃게 되고 멸종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목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실천 방안으로서 각 지자체들도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경기도의 지속 가능 실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갖다 한다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뭐 축제 한마당을 개최를 한다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실천 사업을 갖다 실제 뭐 돈을 갖다 줘가면서 그러면서 광주 지역에서 여러 이제 공모 사업을 갖다가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또 회의를 하고 심포지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시행이 되어 왔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 탄소 사회, 즉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거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 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또 우리 나라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동참하는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천 방안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안으로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때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아직 여기에까지 신경을 미처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게 뭐냐? 예, 탄소 중립은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후 변화를 촉발하는 그러한 형태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탄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선 탄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갖다 제로로 하자. 제로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중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넷 제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업 활동이라든가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갖다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출하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다시 숲이라든가 이러한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산소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균형을 갖다 이룰 정도로만 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또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초과해서 배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초과해서 배출이 안 되도록 어떤 기술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복원이라든가 흡수량을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켜서 증가시켜서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크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흡수하는 양이 이렇게 적다면 이 흡수하는 양은 늘리고 배출하는 양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갖다가 0으로 만드는 즉 제로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탄소 중립을 갖다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2050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 전략을 세웠냐면요. 이렇게 세웠어요. 3+1, 3+1 전략을 갖다 추진하도록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3대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정책 방향을 세우고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에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그리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그리고 순환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실천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정책 방향으로 삼았고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은 취약 산업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갖다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요 전체가 10대 과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즉 3대 정책 방향의 10대 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하나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을 갖다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적인 기반을 갖다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추진 전략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 탄소 중립이 왜 진짜 중요한지 그 이유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환경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예, 탄소 중립이 진짜 중요한 이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정리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고요. 자,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요 강의. 예, 우리의 강의는 바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또 청정 에너지 및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또 지속 가능 발전이 이러한 개념하에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 또는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그리고 통합, 그리고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에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고 현재 생태계가 처한 상황을 통찰함으로써 무분별한 그런 개발에 의한 파괴된 우리 환경을 본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원 낭비라든가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또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애용을 하고 적정한 난방 온도라든가 냉방 온도 또 걷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녹색 생활을 갖다가 이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 그리고 청정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 강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요 강의를 통해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다양한 개발 행위가 지구상의 빈곤, 불평등,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서 오늘날에는 오존층 파괴라든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엔에서 사회경제 환경 차원의 3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행수단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동과제,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렇게 세운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는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개발 가능한 자연 또 자원 관리, 자원 관련 이런 환경 지속성 실천 방안과 녹색형 소비와 생활 이러한 안목을 갖다가 같이 이 강의에서 다양한 내용을 접함으로써 그런 안목을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예요. 이 강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주차별로 나눴습니다. 오늘 첫 주차는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에는 환경과 전 지구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처럼 수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테고요. 3주차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어떠한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이 기후위기로 이어져서 우리 인류에게는 어떠한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지. 요거는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5주차에는 인구 증가가 어떻게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근원이 뭔지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6주차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고요.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과 관련해서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 방송에서도 TVN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어요. 그리고 7주차에는 농업과 지속가능 발전. 농업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을 갖다 꾀할 수 있는지. 8주차에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주차에 내분비 장애물질이라고 하는 소위 환경 호르몬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10주차는 숲속 생태 이야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으로, 공원으로, 산으로, 또는 강으로, 바다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직접 나가서 체험하시면서 보고 느끼시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거는 자세하게 또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고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11주차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GMO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테고요. 12주차 신재생 에너지예요.
대체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금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주차에는 원자력 에너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예, 지금 원전을 갖다가 진짜 탈원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전을 적극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부분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볼 테고요. 14주차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플라스틱이 엄청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썩지도 않아요. 분해되려면 한 200년 이상 걸려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을 갖다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미니멀 라이프, 즉 버리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같이 다룰 테고 15주차는 마찬가지 실시간으로 온라인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제가 요거 이외에도 뭐 주제로 이렇게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뽑아 봤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들풀, 꽃, 뭐 수생 수변 식물, 습속 식물, 남은 음식물, 또 이면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녹색 실천, 녹색 교통, 뭐 녹색 생활, 모둠을 통한 과제,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기후위기, 뭐 미세먼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강의 주제는 주차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고 자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관련의 각종 콘텐츠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참고를 했고요. 지속 가능 발전 각종 신문, 방송, 보도 자료들,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생태, 환경오염, 지구환경 등의 자료라든가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의 논문이나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강의 자료, 수업 자료를 갖다 구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LMS에 탑재를 늘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수업 자료는 LMS에도 올려놓지만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자료는 1교시, 2교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 다운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서 부족한 시간, 요 자료 다운받은 걸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1교시에 자료 다운받았다고 2교시에 다운 안 받으면 2교시에 동영상으로 부족한 부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결석 처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 동시에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종이는 이제 안 씁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데 구글 클래스룸, LMS 동시에 제출하라는 것은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LMS에 분명히 올려놨는데 저한테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에도 올려주시면 두 개를 제가 늘 체크를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올라와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두 군데 다 올려달라는 거. 평가는 중간 기말의 시험 성적 그리고 출석 과제 반영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뭐 결석을 하거나 또 강의를 못 듣거나 뭐 등등 이런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이고요. 학교 MSLE 이명섭의 MSLE이고요. 그리고 포털은 한 메일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실은 여러분들 교문 들어오면서 영동 본교입니다. 교문 들어오면서 바로 영동에 본교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연주황색 벽돌 건물로 3층짜리가 있는데 뷰티관입니다. 310호가 제 연구실이니까 혹시 직접 방문해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전화, 연구실 전화, 그리고 제 모바일 폰, 휴대폰이죠. 스마트폰, 여기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